다음은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김삼희 연구실장님께서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주제는 AI를 통한 외식 스마트 스토어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를 통한 외식 스마트 스토어 관련 발표를 하게 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김삼희 연구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거시적 환경은 굉장히 크게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온라인 채널에 관련된 유통 채널들이 굉장히 크게 급성장 했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서비스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 공룡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에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된 부분들, 또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기본적인 경제 성장 부분들은 굉장히 저성장 기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웠고, 특히 관광이나 외식 관련된 부분들은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출산율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들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사실은 소비자가 이제 공급자를 비교했을 때 공급자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제는 소비자들의 니즈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충족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환경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코로나 국면을 견뎌내면서 사실은 배달이나 또 스마트 스토어, 편의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도 2020년도에 비교를 해봤더라도 배달이 한 100% 정도 증가를 했고, 이 수치는 2019년도 비교니까 2021년도 확인을 하게 되면 아마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더 성장했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게 2016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언급이 됐었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 가상현실, 로봇, 클라우드 컴퓨터,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익숙한 그런 단어가 됐고, 특히 외식 쪽도 굉장히 영세한 외식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접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4차 산업혁명 이 부분들이 정치, 사회, 경제, 기술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래 먹거리 4차 산업혁명이 아니고서는 상당히 찾기 어렵다, 이 국정과제 수준으로 좀 채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소비자 중심의 온디맨드 경제가 굉장히 부상을 하면서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쪽으로 굉장히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그런 것들을 좀 가능하게 하고 있고, 특히 소비자들의 니즈가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제 기업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기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회적인 환경적인 책임, ESG 경영에 관련된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워라벨 같은 관련된 또 삶의 질에 관련된 이슈들, 또 반면에 긱 노동자라고 하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노동들, 플랫폼 노동자들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서 고용의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 측면들은 초라고 하는, 하이퍼라고 하는 연결, 초지능, 융복합의 시대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죠. 그래서 초연결 혁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동력혁명, 2차는 자동화, 3차는 디지털 혁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부분들이 최근에 푸드테크 쪽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치면서 음식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트렌드 2020년 트렌드를 살펴보더라도 각국의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을 살펴보더라도 푸드테크에 관련된 결들이 좀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크라우드 키친 또 고스트 키친 이런 부분들이 공유 주방이죠. 저희 국내도 공유 주방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좀 대두가 됐지만 사실 크게 성공은 현재 거두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유 주방을 활용한 여러 가지 딜리버리라든가 밀키트 관련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요들이 상당히 있고요. AI 특히 빅데이터 없이는 AI 관련된 부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푸드테크 트렌드는 각국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외식산업 특징은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기업이 주도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 중심의 외식 산업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음식점 업 및 주점업 관련된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외식업체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외식업체 수가 여기 보시면은 2019년도에 72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구를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과포화 상태의 생태가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게 2019년도 자료입니다. 이게 2020년도, 21년도 굉장히 외식업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외식업체 수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외식업체 수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식업체 수가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음식점, 주점업에 관련된 작은 외식업체들은 사실은 기업 경영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음식업 같은 경우는 창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폐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거의 70% 이상이 폐업이 일어나는데 그 폐업을 한 외식업체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다른 이직을 통해서 다른 직업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근로가 되는 쪽으로 전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산업 내에서 규모를 줄여서 다시 재창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외식업체는 초기 투자 비용이 높습니다. 근데 폐업을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1억을 투자했으면 1년 만에 폐업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거의 90% 이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물 비용이 굉장히 큰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산업이다,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식 쪽은 코로나 때 매출 감소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실은 식재료나 임체료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어려웠고 특히 인력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인력 쪽이 어려웠을까요? 사실 전국에 외식 관광에 관련된 과가 한 100개 정도 있어요. 1년에 한 10,000명 정도가 배출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외식 쪽으로 취업하는 비율은 0.5%도 안 됩니다. 다른 산업에 취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기피 현상이 굉장히 심했고 이 코로나 사태 때 고용의 안정성이 굉장히 불확실하니까 기피 현상이 더 심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외식 쪽의 노동 강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7.1점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쪽으로 많은 종업원들이 이동을 했고 특히 저희 외식 쪽에는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들 조선족 해외동포에 해당되는 그 비자가 H2 비자, E4 비자 뭐 이렇게 되는데요. 코로나 때 입출국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출국을 해서 비자를 받아와야 되는데 출국을 하지 못해서 비자가 갱신이 안 돼서 실적인 가용한 외국 인력들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식업체 수는 크게 줄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이 현저히 줄다 보니까 인력을 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됐고
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건비가 증가하는 그런 악순환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 인력 관련된 어려움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식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2021년 9월도에 조사를 했는데 2년 동안 인력을 채용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더 강도가 높아졌다 응답한 부분들이 거의 70%, 80%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 부분들은 한 70% 정도가 인력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스럽고 그 강도가 굉장히 증가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외식 쪽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적 서비스 중심이잖아요. 인력을 통한 서비스를 만들고 또 인력에 문제가 생기면 폐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존성이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에 관련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웠다. 그럼 코로나 사태에 따른 그 어려움도 어려움이었지만 앞으로 이 인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부분들이 상당히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소비자들 인식은 또 푸드테크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인식들이 점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다가 상당히 거의 70%, 80%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경험을 해봤다. 키오스크 90%, 사전 주문 앱 79%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여기 보시면은 서빙 로봇이 한 8.5% 됩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여드리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 3년, 5년 추이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크게 진전된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대면 서비스 경험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할래? 비대면 서비스 계속 유지할래? 유지하겠다고 하는 응답이 80%예요. 최근에 이 조사를 보면은 그동안 외식업체가 상당히 어려웠지만 서비스 형태 중에 배달을 좀 늘림으로 해서 사실은 기존의 매장의 매출을 배달 서비스로 상쇄시키면서 그나마 어려움이 좀 조금 더 상쇄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은 또 매출이 또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외식 지출 부분들은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내식을 더 늘릴 거냐, 비대면 서비스를 더 늘릴 거냐, 방문을 더 늘릴 거냐의 차이인 것이지 사실 전체적인 외식 지출 부분들이 늘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편의점도 굉장히 많잖아요. 편의점들이 사실은 음식점업 휴게 여부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서 거의 음식에 준하는 것들을 드실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사실 외식업체의 경쟁자는 누구니 했을 때는 편의점도 경쟁자죠. 그 다음에 최근에 밀키트 관련된 거, HMR 관련된 식품을 통해서 사실은 또 내식으로 깊이 또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장을 운영하는 외식업체들 수준에서 봤을 때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이제 타 산업으로부터 진입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인식들, 언택트 소비 뭐 긍정적이다 얘기했고 여기 보시면은 주목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32.9%가 직원과의 접촉이 부담스러워서 언택트 소비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는 접점에서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야 이렇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는 적당한 서비스, 제한적인 서비스, 어떤 경우는 아예 접점을 없애는 서비스를 더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은 외식업주들이 생각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정관념, 마인드셋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전환해야 되는 거죠. 보면 과거에는 오프라인 안에서 고객들을 어떻게 만족시켜 줄 거냐,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에 관련된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신기술 베이스로 해서 온라인 베이스 수준에서 이제는 하이퍼입니다. 이제는 초개인화 부분들을 어떻게 만족시켜 줄 거냐. 경쟁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다한 생태계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 외식업체들은 4인 이하 외식업체가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내 와이프를 제하고 온전히 종업원을 한 명을 제대로 하이어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0.8명 정도를 하이어하고 있는데 이 풀서비스 수준에서 접점해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외식업주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의식은 굉장히 낮죠. 대안의 인식, 수용성, 외부 반응 2점대입니다. 그리고 행동 관련된 부분들은 1점대입니다. 여전히 우리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연령도 좀 많으시고 또 컴퓨터 역량, 능력, ICT 기술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떨어져요. 소비자는 굉장히 저 앞으로 좀 가고 있는데 우리 외식업주들의 생각은 또 전환 의지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기 정부 때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교육들, 인식 전환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좀 많이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공약으로 내세우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의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고요. 근데 투자를 할 수 있는 리소스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한계가 왔어요. 사실은 다른 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래 근무하고 연봉을 많이 주게 되면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가죠. 근데 외식 쪽은 안타깝습니다만은 오래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유지하고 있으면 폐업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연봉 올라간 것만큼 생산성이 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인력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한계에 처해 있다. 그래서 재고관리라든가 생산관리, 마케팅 쪽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스마트 스토어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고 그 부분들을 이제는 기회로 좀 삼아야 되겠다, 이런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관련된 부분들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외식 스마트 스토어 관련된 정의는 학문적으로는 사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AR, VR 관련된 ICT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요. 그래서 비용을 좀 줄여서 수익성을 개선하도록 하는 ICT 기술을 도입한 외식업체를 지칭한다,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좀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레스토랑에 들어가면은 밸류 체인이 단순하죠. 식재료 구매해서 조리해서 판매, 마케팅해서 홀 서비스하는 밸류 체인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국가 직무 표준이라고 해서 NCS를 개발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작은 음식점 안에 이런 직무가 존재한다. 그게 11개 직무가 존재한 것으로 이제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비대면 서비스가 이번에 추가가 되긴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밸류 체인 안에서 존재하는 직무 일, 그 다음에 서비스 접점의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ICT 기술들을 어떻게 전복할 거냐,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 보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ICT 기술, 스마트 스토어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구분은 중소벤처부에서 데이터 활용형, 체험형, 경영혁신형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있고 관련된 기술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외식산업에 접목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일 이런 부분들을 ICT 기술로 좀 바꿔야 되는데 기존에 나와 있던 기술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플랫폼 수준에서 운용되어지는 아니면 저와 프랜차이즈에 관련되어 있는 운영에 관련된 그런 시스템들, 기술들이 되다 보니까 규모가 크죠.
그 규모가 큰 기술들을 어떻게 작은 외식 업체에 적용할 거냐. 그리고 뭔가 컴퓨터 역량들이 굉장히 부족하시니까 굉장히 단순한 조작으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식재료 밸류 체인 정도 수준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식재료, 조리, 홀 서비스, 마케팅 이렇게 보고 여기 관련된 스마트 기술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푸른 색깔로 적혀 있는 부분들은 현재 적용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붉은 색깔들은 이런 기술들을 좀 적용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내용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인 자판기 현재 많이 쓰고 있죠. 사실 최근에는 조리 쪽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다 보니까 식품회사나 연계에서 특히 육개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리가 없어요. 거기서 일단 다 가공을 해서 일단 냉장냉동해서 바로 서빙하는 그런 수준들이 굉장히 접목이 좀 많이 되고 있고, 현재는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냉장냉동 시스템으로 조리를 좀 대체하는, 대신 식품회사와의 어떤 소싱이나 이런 연계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요. 뭐 블록체인 아직 적용은 좀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식품 쪽, 식재료 쪽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산자부터 엔드 유저까지 가는데 거기서 생기는 컴파운드가 한 45% 정도 돼요. 그러면 배추가 100원이었던 게 엔드 유저까지 가면 거의 150원이 되는 건데, 야 그러면은 중간 거 다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중간에 위치해 있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을 단순화시킨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는 않고, 대신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모든 자료를 공유하잖아요. 투명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외식 업체들은 뭉치면 좀 살 수 있어요. 10개 뭉치고 100개 뭉치고 1000개 뭉치면 살 수 있는데 협력이 되지 않아요. 서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1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조금 공동 구매를 하게 되면 금요 경제가 일부 실현될 거고, 그런 투명성을 통해서 좀 식재료를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특히 최근에 식재료 안전에 관련된 추적 이력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블록체인을 좀 활용해서 투명한 식재료에 관련된, 안정성 식재료에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밸류를 좀 애드하는 부분들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스마트 냉장고, 이거는 가정에서도 되고 있죠. 근데 우리 외식업체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선 입고한 부분들을 선출고하면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데, 사실 우리 외식업체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외식업체들도 이 재료가 언제 들어왔지? 이게 유통기간이 언제까지지? 요새는 소비기한 관련된 이슈들도 있긴 합니다만 선입고 선출고에 관련된 부분들조차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가정에서 되는 이런 스마트 냉장고 이런 부분들도 또 현장에서 식재료 관련된 부분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거는 문자 인식 기술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카드 의무 수납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소비자들 분들가 가셔서 이제는 카드 매출이 90%가 넘어요. 소비자들이 카드를 1,000원짜리를 내미셔도 이것들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카드 수납제가 의무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외식업체들은 재래시장에서 식재료들 많이 구입을 하고요. 또 거기 수기를 통한 거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수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디지털화 시켜서 좀 더 수기 장부로 하다 보면 관리가 좀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을 디지털 자료화해서 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리 로봇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현장이 좀 적용이 되고 있고, 치킨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적용이 되고 있고, 바리스타 이런 쪽은 뭐 상당히 근데 가격이 이제 비싼 게 문제죠. 그래서 BEP가 보통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뭐 한 2년 정도 걸린다고는 하는데요. 하여튼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만 이 로봇들이 이제 외식 업체 쪽에 굉장히 적용이 빠르게 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보시면 튀김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각각 절차에 따라서
조리 로봇들이 좀 적용이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셰프들 많은 데이터들 사례를 가지고 딥러닝을 해서 그대로 재현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외식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일이라든가 각각 프로세스에서 어떤 일부들, 전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로봇으로 해결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좀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빙 로봇은 사실은 뭐 거의 자율주행 기술, 사물인식 기술이 거의 상용화가 되고 있고 지금 자동차도 지금 거의 완성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빙 로봇은 뭐 쉽게 적용이 지금 현재 되고 있고 특히 배달의 민족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샵도 좀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기존의 외식 업체가 서빙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하나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고 전체적인 메뉴라든가 그다음에 서비스 프로세스라든가 관련된 레이아웃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창업을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서빙 로봇들을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 운영 관련된 빅데이터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긴 했지만 굉장히 어렵죠. 이 빅데이터 다 사실은 대형 플랫폼 회사들이 사실은 빅데이터를 다 가져가잖아요. 우리 조그만 외식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포스 데이터 정도 수준인데 포스 데이터가 빅데이터는 아니죠. 포스 데이터 10만 개, 20만 개, 30만 개, 60만 개를 같이 모아야 그게 빅데이터가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외식 업체들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뭔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적용하기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플랫폼의 이런 부분에 관련된 빅데이터 부분들 생각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각각의 문제들은 뭐냐면은 각각의 키오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기계로서 존재합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연결시키고 뭐 손익 관리부터 종업원 관리, 교육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또 다른 운영, 관리, 스마트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 보급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여기 관련된 기술들 좀 필요하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 배치 시스템이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안면 인식 부분들은 다른 산업에서는 굉장히 크게 잘 적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들에 대한 기본적인 고객 관계 관리가 잘 안 돼요. CRM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핸드폰 전화번호 명함 받아서 문자 보내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지만 이 안면 인식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적용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순간부터 김삼희 씨가 왔구나. 이분이 언제 왔고 얼마를 먹을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포스나 이런 쪽과 좀 연계시켜서 안면 인식 기술들을 좀 적용해 주면은 고객 입장과 동시에 그분이 그동안 먹었던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이미 축적되어 있는 거고 그날 또 그분이 식사하시고 했던 여러 가지 일련의 그런 행동들이 또 축적이 될 거니까 사실은 좀 안면 인식이 관련된 기술 부분들과 조금 연결시키면은 작은 수준에서의 데이터를 좀 수집하고 또 그 수집된 데이 수준으로 고객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좀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사실은 안면인식 관련된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법적으로 해결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냥 아이디어 수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메타버스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핫한데 우리 외식업체 쪽에서도 상당히 저는 이 메타버스가 에서 굉장히 큰 가능성을 발견하는 게 최근에 특히 해외 쪽으로 특히 미국 쪽에는 한식에 관련된 부분들이 장난이 아니죠. 핫하죠. 또 K-팝, 한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핫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매출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식업체들이 국내는 굉장히 레드오션이니까 해외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실패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레스토랑을 메타버스 수준으로
구현해서 가상 공간에서 해외 소비자들한테 이미 사전에 좀 알리고요. 또 인식을 높이고요. 그 관련된 메뉴들을 알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에큐트가 올라간 수준에서 그때 해외를 진출을 하면 상당히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작은 외식 업체들도 이제는 맛집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봉 올라오는 그런 업체들 말고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기술력도 상당히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가상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 셰프 관련된 부분들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 가지고 전체적으로 식단 레시피를 제공하는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쪽 작은 외식 업체들이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기술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현재 레스토랑에 접목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요 정도 수준이에요. 키오스크하고 스마트 포스, 디스플레이, 메뉴보드, 뭐 이 정도 수준이 현재는 스마트 기술이라고 해서 작은 외식 업체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식 조사 저희가 좀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왜 스마트 스토어 하려고 하니 물어보니까 비용이 부담된다.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가 46%.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매출 상승을 기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들도 이제는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 있는 외식 업체들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고객들한테 유인할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도 이 스마트 스토어가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기벤처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렇게 스마트 관련된 사업들을 굉장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30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 이상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70%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금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30%도 도와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부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스마트 스토어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인식조사 부분들은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스마트 스토어 보급하고 있는 기술들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외식업체가 굉장히 작고 인력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스마트 스토어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키오스크를 하나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업종별 아니면 메뉴별 이런 관련된 표준화된 스마트 스토어 샘플 모델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샘플샵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관련된 지원 또 관련된 연구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류체인 포함해서 전후방을 아우르는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이것들을 지원하는 플랫폼까지 또 관련된 기술들이 더 확대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기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기술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는 밸류체인에 제한되어 있는데 전후방을 아우르는 그런 부분들 필요하다. 특히 뭐 위생까지도, 안전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사실은 IoT 연결시키면은 냉장고가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지, 또 에어컨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스마트 스토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외식업체들은 70만 개지만 협업이 어려워요.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을 적응해 봤지만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끼리 연결시키는 작은 단위의 연결, 고리, 그것들 더 확대시키는
중간 수준의 어떤 규모, 그들 더 확대시키는 규모들을 스마트 스토어끼리 연결시키는 스마트 기술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밀키트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대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대기업 중심으로 좀 확대되고 있고, 소기업들은 사실 밀키트 시장에서 밀키트를 제조할 수 있는 여건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스토어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끼리 전체 연결시키는 밀키트 공동 판매 문스토어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 상용화하기에는 아까 안면 인식 이런 부분들도 있고 법적인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유통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잘 살피면서 적용해야 상용화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고객 니즈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제는 공급자보다 소비자보다 공급자가 더 많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트렌드 읽지 못하면 스마트 스토어 상용화시키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 외식업은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입니다. 어떻게 됐건 간에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인력을 대체해서 고용을 감소시키는 관점이 아니고요. 우리가 단순하고 어려운 그리고 강도가 높은 이런 일들은 좀 스마트하게 좀 대체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질적인 고용을 가져가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저는 이 스마트 스토어를 접근 방법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 관련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정부에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지원 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삼희 연구실장님 유익한 내용 전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역시 우리 지리단 분들께서도 함께 나와 계시고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죠. 네, 우리 김유빈 지리단님께서 전달해 주셨고요. 스마트 스토어 기술은 탑다운으로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직 도입 사례가 많지 않아서 생소한 분야, 즉 영세 상점의 특성에 맞춘 스마트 스토어 기술 진행, 또 혁신적인 스마트업 업체가 혹시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사실은 지금 중기벤처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올해도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대표성이 있는 기관들과 이미 매칭 사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선정되어 있는 스마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들을 전체적으로 다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 말씀드렸던 그 기술들은 이미 작은 외식업체에 적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기술력을 다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은 현재 소개시켜준 기술 외에도 좀 더 많은 기술들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발표에서도 네, 개략적인 내용들에 대한 공유는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답변 더 해주셨습니다. 네, 역시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실시간 시청자분의 질문 네,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 AI 기술 제품을 통해서 해결해낸 기업이나 혹은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사실 작은 외식업체 같은 경우는 AI가 거의 워킹을 안 해요. 사실은 그게 저희 작은 외식업체 입장에서는 그게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차 산업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좋죠. 그리고 생산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 경영이 말뿐인 경영이 아니고, 이제는 사실은 대기업 중심으로 탑다운을 하는 것이 맞죠. 근데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다수 생길 가능성이 있고, 독과점 관련된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합의 또 컨센서스가 상당히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체 어떤 규모의 차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좀 협의하고 또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답변으로 네, 응답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삼희 연구실장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